엄마,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다 무너져가던 남편의 사업 친정 엄마에게 5억을 빌려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자마자 남편이 제게 내민 건 이혼 합의서였어요. 여기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치매 걸린 니네 엄마랑 살든지.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빌린 5억, 고작 500만 원만 돌려놓고 치매에 걸린 엄마를 속여 빚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 카드를 정지시켜 두부 한 모도 못 사게 만들더니 급기야 엄마까지 요양원에 강제로 집어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한 가지를 몰랐어요.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쓴 낡은 가계부 한 권, 식당 주방일 일당 5만 원, 파출부 일당 7만 원. 그 노트를 펼칠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에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날은 며느리가 정리 좀 하고 가야지라고 하시는 바람에 남편 대연은 하루 먼저 올라갔고 저는 혼자 남아 그릇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기름때 묻은 가스레인지까지 박박 문질러 놓고 나서야 시댁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틀 내리전을 부치고 갈비를 졸이고 상을 차렸다 치우기를 반복한 탓에 손마디는 퉁퉁 부어 올랐고 손톱 밑에 낀 기름때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질 않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대연 씨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은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거실에는 스탠드 불 하나만 켜져 있어서 집안 공기가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저는 피곤한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식탁 위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그 봉투를 손가락 하나로 제 쪽으로 툭 밀었어요. 그 작은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뭐야 이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서류 첫 장에 찍힌 5글자, 이혼 합의서. 눈앞에서 글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혼 합의서. 대연 씨, 이게 무슨... 합의서 읽어보고 도장 찍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감정이라곤 한 조각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거래처에 견적서 보내듯 사무적이고 건조한 톤. 이틀간 전을 붙이느라 대인 제 손은 아직 욱신거리는데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를 건네듯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지겨워서 그래. 솔직히 말할게. 더는 못 살겠어. 지겹다니요. 고작 5년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짧다 하겠지만 그 5년 동안 제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이 사람은 기억이나 할까요? 회사 기획이사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시댁 명절마다 새벽같이 달려가 종일 부엌에 섰습니다. 거래처 영업도 직접 뛰어다녔고 밤새워 제안서를 쓰며 이 사람의 사업을 함께 읽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던 3년 전에는 남편이 직접 우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꼭 갚겠다며 빌고 빌어서 목돈을 빌려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겹다고요. 5년이야. 고작 5년 살고 지겹다는 말이 입에서 나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됐어요. 그 5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당신 사업 키운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닌 거 잊었어? 그 돈이 누구 피눈물인지 잊은 거야?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딱 한마디를 남겼어요. 내일 아침까지 답 줘. 난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쾅!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서서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점점 번져 보이는 건 눈물이 차올라서였죠.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아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현관 옆 옷걸이에 걸린 남편의 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다가가 집어들었더니 접힌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결제된 80만 원짜리 영수증. 하단에 작은 글씨로 비서실 이수정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더군요. 코트깃에 코를 가까이 대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이틀간 기름 냄새에 절어있던 코가 그 향기를 더욱 선명하게 잡아냈어요. 이 향수 냄새, 당신 거 아니잖아. 영수증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지겹다는 게 이 뜻이었구나.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구나. 제가 시댁에서 등이 끊어지도록 전을 붙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여자에게 80만 원짜리 향수를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향수를 산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데 문득 거실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노트 한 권. 엄마의 가계부였습니다. 표지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보였어요. 식당 주방일 일당 5만 원, 파출부 일당 7만 원. 그 옆에는 항상 같은 메모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가은이 보험료, 가은이 결혼준비. 100원, 200원 단위까지 깎아가며 모은 엄마의 생애가 이 낡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져 가계부 위에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빌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 도장을 찍어주셨죠. 자식 먹여 살리겠다는 사위를 어찌 외면하겠냐며. 그런데 돌아온 건 이혼 합의서 한 장이라니.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에서 나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엄마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떠올리게 했어요. 연휴 끝나면 엄마 모시고 뜨끈한 추어탕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야지. 그 생각뿐이었는데 돌아온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차가운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남들은 35이면 한창 예쁠 나이라고 하는데 제 손은 이미 60 넘은 엄마 손을 닮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기름때가 박힌 이 손으로 저는 이 집안을 떠받쳤건만 코트에서 풍기던 달콤한 향기가 제 몸의 기름 냄새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계부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꼭 지켜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대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 밤일이 악몽이었길 바랐지만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갈색 봉투가 현실을 확인시켜 주더군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저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혼이든 뭐든 일단 회사에 가서 남편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온 의료기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안고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창가 옆 기획이사 자리에 있어야 할 제 책상이 사무실 구석 복사기 옆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와 개인 물품은 종이 상자에 대충 담겨 있었고 컴퓨터를 켜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로그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자리가 왜 여기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24대쯤 되어 보이는 짧은 치마에 높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 그 여자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때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풍기는 향수 냄새. 어젯밤 남편의 코트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직원들 앞에 서더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지할 사항이 있어. 오늘부터 모든 기획 업무는 이수정 실장이 맡는다. 박가은 씨는 무기한 휴직이야. 박가은 씨. 직원들 앞에서 아내를 성과 이름으로 부르는 그 입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이 회사의 기획이사였던 사람한테 휴직 통보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만든 거래처 관리 시스템, 제가 밤새 써서 따낸 납품 계약서, 이 사무실 곳곳에 제 흔적이 배어 있는데. 대연 씨,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자리잖아.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는 내가 정하는 거야. 더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직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밤새워 제안서를 쓰고 납기일을 맞추려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던 기억들이 저만 간직한 환상이었나 싶었어요. 이 사무실의 거래처 파일 하나하나, 납품 일정표, 클레임 대응 매뉴얼까지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바깥에서 골프를 치며 접대하고 안에서 실물을 굴린 건 저였어요. 그런 저를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도 못하는 그림자 취급하다니. 그 옆에서 수정이라는 여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분명한 우월감이었어요. 제 부은 손, 갈라진 손톱, 다림질이 안 된 블라우스를 하나하나 읽어내는 듯한 눈빛. 사모님, 아니 박가은 씨. 시대가 변했으면 물러날 때도 알아야죠.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위해 밤을 새던 날, 이 여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의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돌며 80만 원짜리 화장품을 고르고 있었겠죠. 저 여자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구두, 전부 제가 이 회사를 키우느라 아끼고 아꼈던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거란 생각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의 뺨을 한 대 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남편에게 빌미만 주는 겁니다. 기를 쓰고 냉정해져야 했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잊었나 본데.
내가 순순히 나갈 것 같아? 남편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보안팀, 이 사람 밖으로 내쫓아. 이 사람, 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 사람이라니. 보안 직원 2명이 다가왔지만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와 함께 야근하며 컵라면을 나눠 먹던 동료들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제 발로 나갈게요. 종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제 이름이 적힌 명함, 서류철, 작은 화분. 이것들이 제가 이 회사에서 5년간 쌓아 올린 전부라는 게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직원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 팀장이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 여직원들은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면서도 남편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비로 나오는데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수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불러 세우더니 손톱을 살피는 신용을 하면서 느긋하게 말하더군요. 짐은 잘 챙기셨어요? 빠뜨린 거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까요? 가방 안에서 엄마의 가계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무심코 넣어왔던 그 낡은 노트. 거친 표지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스치자 흔들리던 마음에 힘이 한 줄기 돌아왔어요. 저는 수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잘 앉아있어. 그 자리가 언제까지 네 거일지 모르니까. 수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눈, 기름때가 아직 남은 손.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종이 상자를 가슴에 안고 서서 올려다본 회사 간판에 가온 의료기기라는 글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만든 이름인데 이제 그 안에 제 자리는 없다니.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더러워서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회사에 엄마의 돈이 묻혀 있는 한 저는 빈손으로 물러날 수 없으니까요. 회사에서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과 마주쳐야 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기엔 창피했어요. 종이 상자를 안은 채 한참을 거리에 서 있다가 결국 발길이 향한 곳은 엄마 집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엄마의 작은 아파트. 오래된 동네라 건물은 낡았지만 엄마가 늘 깨끗이 닦아놓은 현관 앞 화분들이 반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옆에 노란색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무자 김미경. 부동산 소재지. 글자 하나하나가 모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파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엄마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 늘 파스를 붙이고 다니시던 엄마. 거실에 들어서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화면에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가 허공을 떠돌고 있었어요. 엄마. 어머, 가은아? 왜 이 시간에 왔어? 회사는? 엄마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졌지만 저는 그 웃음을 마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통지서를 엄마 앞에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집이 왜 경매로 넘어가? 대현 씨가 이자 낸다고 했잖아. 엄마는 통지서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을 구경하듯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경매? 무슨 경매? 우리 사위가 다 해결했다고 했어. 나한테 돈도 줬는걸? 여기 500만 원. 엄마가 소파 쿠션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함께 변제 확인서라고 적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 하단에는 엄마의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5억 원의 담보대출을 고작 500만 원으로 변제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남편이 엄마의 치매를 이용한 겁니다. 기억이 흐릿해진 엄마에게 500만 원을 쥐어주고 지장을 찍게 한 뒤 5억 원짜리 빚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한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사위가 언제 가져왔어? 글쎄, 며칠 전이었나? 아니, 한 달 전이었나? 하여튼 대현이가 왔었어. 장모님 걱정 마시라고 다 갚았다고 그랬어. 엄마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떼이고 직원 월급도 밀리고 사무실 보증금까지 날아갈 위기였죠. 남편은 저와 함께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이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며 말했어요. 장모님,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갚겠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부터 남의 집 살림을 도와주고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맞으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이 집 한 채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어요. 엄마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던 엄마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대연아, 이거 못 갚으면 엄마 집 없어지는 거야? 장모님 3개월이면 갚겠습니다. 목숨 걸고요. 남편의 눈에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그게 연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내 땅 먹여 살리겠다는 사위를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니? 대신 꼭 갚아야 한다. 약속이야.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했고 저 역시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는 살아났고 남편의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겁니까? 치매에 걸린 노인을 속여서 5억을 500만 원에 퉁치겠다니.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이건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를 증명해주는 증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엄마가 놀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목소리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나쁜 사람. 치매 걸린 어르신을 속여서 5억을 500만 원에 퉁치겠다고?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의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낡은 노트가 나왔어요. 이 집에도 가계부가 한 권 더 있었던 겁니다. 가방 속에 있는 것은 제가 시집갈 때 가져온 것이고 이건 그 이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표지가 더 누렇게 변색된 이 노트를 펼치자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가은이 유치원비 3만 원, 가은이 교복값 8만 원, 가은이 대학 등록금 적금 5만 원,
가은이 보약값 2만 원. 줄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원, 200원을 아끼며 오로지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의 생이 이 종이 위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 가계부 위에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건 돈을 남편이 삼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 노트를 쓸 때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밤에도 볼펜을 쥐고 숫자를 적으며 오직 딸의 미래 하나만 바라보았을 엄마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가은아, 왜 울어? 울지 마. 엄마가 또 식당 나가면 되지. 우리 딸 기죽지 마. 엄마가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심장을 찢었어요. 이 손이 설거지를 하고 걸레를 짜고 감자를 깎으며 모은 돈입니다. 엄마는 치매가 와서 기억이 흐려져도 딸이 우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거였어요. 저는 엄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을 안으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저런 사람을 집에 들여서 내가 다 되찾아올게. 반드시. 가계부를 덮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방 속 가계부와 엄마 서랍 속 가계부, 두 권의 노트에 담긴 엄마의 시간을 남편이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보안팀에 끌려 나올 때의 수치심 따위는 이 분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엄마 집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엄마는 어느새 소파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두 권의 가계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낡은 노트들이 제 손에 있는 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간병인 아주머니가 엄마의 아침 약을 챙기고 계시더군요. 치매가 시작된 뒤로 제가 알아봐서 모셔온 분인데 그나마 이분이 계시니 제가 옆에 없는 날에도 엄마가 밥을 거르지 않는 겁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께 엄마를 부탁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엄마 이불을 여며드렸는데 엄마가 잠결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가은아, 아침 먹었어? 그 한마디에 또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에게 부드러운 반찬거리라도 사다 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어제 급하게 올라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좋아하는 두부랑 계란,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이라도 사가야겠다 싶어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제 안은 한없이 어두웠으니까요. 장바구니에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즉석죽 몇 개를 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카트에 담았을 것들인데 가격표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 법인카드로 회사 비품을 결제하던 사람이 오늘은 두부 한 모 가격에 망설이고 있다니.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직원이 카드를 긁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 정지인데요? 다른 거 없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 리가요. 다시 한 번만 긁어봐 주세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생활비 카드, 주유 카드. 하나를 긁을 때마다 직원이 고개를 젓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전부 정지.
남편 명의로 된 카드가 모조리 멈춰 있었습니다. 아줌마 안 되면 그냥 가요. 뒤에 사람 밀린 거 안 보여? 뒤에 선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옆 계산대에서도 직원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저 한 사람에게 쏠린 것 같았어요. 직원은 민망한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옆으로 치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 뿌리가 내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발을 떼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두부와 계란과 죽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마트를 나서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에야 그 사람이 받았어요. 당신 미쳤어? 카드를 전부 정지시켜? 먹고 살 돈까지 끊으면 어떡하라고. 구걸할 힘 있으면 도장이나 찍어. 그게 너가 살 길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돈줄을 끊어서 제가 자존심을 버리고 도장을 찍게 만들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뚜뚜뚜. 그 기계음이 귓속에서 한참을 울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비참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마트 앞 주차장을 가로질러 걷는데 아까부터 흐리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다가 발이 무언가에 걸렸어요. 아스팔트의 턱에 발끝이 걸리는 바람에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무릎부터 처박혔어요. 스타킹이 찢어지며 무릎 살같이 벗겨졌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빗물이 바지에 스며들어 축축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그냥 느끼고만 있었어요. 깨진 무릎보다 더 아픈 건 길바닥에 흩뿌려진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35에 두부 한 모살 돈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다니. 회사 기획안을 쓰고 밤샘 작업을 하며 수십억의 매출을 올렸던 제 손에 지금은 제 명의로 된 돈이 단 10원도 없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에 속아 모든 것을 남편 이름으로 돌려놓은 제 어리석음이 독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웅덩이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고 눈 밑에는 어제 밤새운 자국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 위에 비친 두 눈만큼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가계부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거친 표지의 감촉이 엄마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감촉에 힘을 얻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처 따위 아플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굶겨서 무릎 꿇리려 한다면 저는 기어이 살아남아서 그 사람의 발밑을 무너뜨릴 겁니다. 엄마의 돈, 제 커리어, 빼앗긴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아올 겁니다.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뒤 저는 엄마 집 근처의 허름한 빌라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가장 싼 방이었어요. 남편이 카드를 전부 정지시킨 마당에 제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버텨야 했으니까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남편과 살던 아파트와는 다른 세상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엄마 집에 들러 밥을 차려드리고
빌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비웃음과 수정의 하이힐 소리가 돌아가며 울렸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가 아니라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오 팀장의 번호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더군요. 이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댁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오 팀장을 시켜서 제 동향을 살피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오 팀장은 회사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야근하며 고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의 편에 설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국 우산을 들고 빌라를 나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구석 테이블에 오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김대리, 박주임, 그리고 격리 담당인 최 과장까지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4사람 모두 어깨가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우산이 있었는데도 비를 맞은 건지 아니면 급히 뛰어온 건지. 이사님, 오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머지 3사람도 벌떡 일어섰어요. 오 팀장의 눈가가 빨간 걸 보니 울다 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앉으세요. 다들 왜 이래요? 자리에 앉자 오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없으니까 회사가 지옥이에요. 황 대표, 그 인간 미쳤습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에 울분이 가득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나간 뒤 회사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관리하던 거래처 대응을 수정에게 맡겼는데 수정은 기획 업무는커녕 기본적인 납품 일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쏟아졌고 몇몇 핵심 바이어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까지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김 대리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어요. 거래처 담당자가 전화해서 박 이사님은 왜 안 나오시냐고 물으면 대표님이 저희한테 퇴사했다고 해라고 시켜요. 저희가 이사님 5년 동안 쌓아놓은 관계를 하루아침에 거짓말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고함을 지르고 보고가 마음에 안 들면 서류를 집어던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제가 있을 때는 감히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저라는 방파제가 사라지자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최 과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격리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대표님이랑 이 실장이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흔적이요. 최 과장이 가방에서 서류들과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중 장부 사본이랑 대표님 차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영상도요.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영상이냐고 물었더니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대표님 차에서 이 실장이랑 둘이 있는 영상입니다. 대표님 회사 차량 관리 직원이 확보해줬어요. 날짜를 보니까 이사님이 시댁에서 명절 준비하시던 때였어요. 제가 기름 냄새에 절어가며 전을 부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은 그 여자와 차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영수증과 향수 냄새로 짐작은 했지만 영상이라는 건 짐작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타들어갔지만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법정에서도 통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나 이제 힘도 없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카드가 정지되고 남편에게 짓밟힌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박주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7밖에 안 된 막내가 제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사님이 저희 생일 챙겨주고 야근할 때 간식 사다 주시던 거 저희 다 기억해요. 저희는 사장님이 아니라 이사님 보고 다닌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이 사람들의 용기가 무색해지니까. 오 팀장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사님. 신호만 주시면 저희가 안에서 터뜨리겠습니다. 오 팀장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네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어요. 오 팀장, 김대리, 박주임, 최 과장. 이 사람들이 이걸 모으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남편의 눈을 피해가며 장부를 복사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을 이들의 시간이 이 얇은 서류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들키면 즉시 해고될 텐데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거였어요. 카페 유리창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그 옆에 증거 서류들과 검은 USB가 무게감 있게 놓여 있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그 물건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안에 남편의 모든 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를 버렸지만 제가 진심으로 챙겼던 이들이 빗속을 뚫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젖은 어깨를 하고서도 제 앞에 앉아 증거를 내밀고 싸울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더 큰 보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저는 자료들을 가방 속 가계부 옆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엄마의 시간이 담긴 노트와 남편의 죄가 담긴 장치가 나란히 놓였어요. 이제 칼자루는 제 손에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증거 자료를 받은 뒤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자료를 정리하고 주주총회를 어떻게 소집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를 알아보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이고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틀어막은 뒤에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 집에서 나오는데 경찰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에 응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고소인은 가온 의료기기 대표이사 황대현. 제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철제 의자가 차갑고 머리 위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거렸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박가은 씨,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의 결제를 반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결제된 법인카드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제가 결제한 적 없는 건들이었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 호텔 레스토랑, 해외 직구. 날짜를 보니 제가 시댁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던 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결제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의 내역이 버젓이 제 이름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이거 전부 조작입니다. 저는 이 결제를 한 적이 없어요. 조사관은 무표정하게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출한 직원 진술서가 있습니다. 박가은 씨가 법인카드를 수시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인데요. 진술서를 보니 남편의 내연녀 수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오래 지켜본 것처럼
저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정을 시켜서 날짜와 금액까지 맞춰 진술서를 꾸민 거였어요. 내가 횡령을 했다고? 이건 남편이 꾸민 겁니다. 조작된 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조사관은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지금은 진술을 받는 겁니다. 반박 자료가 있으면 추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사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형광등이 또 깜빡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접수된 고소장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사실의 철제 의자가 차갑고 천장의 형광등은 계속 불안하게 명멸했어요. 이 방에 앉아 있으니 마치 제가 진짜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법인카드로 그 여자에게 8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준 사람은 남편인데 정작 횡령범으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건 저라니.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소리를 지르면 불리해진다는 걸 알기에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선수를 친 겁니다.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어떻게 눈치챘을까요? 아니, 어쩌면 눈치챈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내쫓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이제 횡령 누명까지. 하나하나가 제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핸드폰을 확인하니 간병인 아주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급히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은 씨, 큰일 났어요. 조금 전에 낯선 남자 2명이 와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사위분이 보냈다면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엄마를 강제로 시설에 집어넣으려는 겁니까? 간병인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막아서서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그들이 또 올 거라고 다음에는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는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가슴을 후볐어요. 자기 집이 뺏길 위기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요양원에 끌려갈 뻔한 줄도 모르는 엄마. 그 직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치매가 심하시던데 시설 좋은 요양원 예약해놨어. 거기 보내기 싫으면 입 닫고 살아. 남편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엄마 건드리지 마. 그땐 진짜 내가 무슨 짓 할지 몰라. 뭘 할 건데? 횡령범 주제에? 남편이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협상은 없어. 네가 직원들한테 받은 자료 다 내놔. 그러면 고소 취하하고 장모님도 안 건드릴게. 안 그러면 네가 지은 죄, 네가 다 안고 가는 거야. 저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경찰서 복도에서 제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건 제가 모은 증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증거를 넘기면 고소를 취하하고 엄마도 안 건드리겠다는 거래. 하지만 증거를 넘기는 순간 저는 영원히 남편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엄마의 돈도 제 커리어도 직원들의 용기도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부하면 엄마가 위험합니다. 치매가 있는 엄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엄마는 낯선 곳에서 혼자 겁에 질려 제 이름을 부를 겁니다. 가은아, 가은아, 엄마 여기 어디야?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남편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겁에 질린 척 모든 걸 포기한 척 해야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게, 최대한 지친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 줄 테니까 엄마는 건드리지 마. 전화 너머에서 남편이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죠. 잘 생각했어. 이번 주 안으로 가져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방 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엄마의 손때가 묻은 이 노트가 제 심장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서워서 항복한 줄 알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한 줄 알겠죠. 착각해도 좋습니다. 남편이 제 굴복을 즐기는 동안 저는 주주총회를 준비할 겁니다. 남편이 준 모욕 하나하나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그 한마디까지 전부 뼛속에 새기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엄마 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앞으로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제가 어릴 때 사진첩을 넘기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은이 초등학교 때 참 예뻤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을 요양원에 가둬버리겠다고 협박한 남편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새삼치가 떨렸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그 협박은 남편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될 겁니다. 엄마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와서 오 팀장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갑니다. 주주총회 준비 시작해 주세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위법을 증명할 증거 자료와 가계부 사이에 핸드폰이 나란히 놓였어요. 세 개의 무기가 가방 안에서 조용히 출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거짓 항복을 한 뒤 저는 겉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료를 넘기겠다고 약속한 기한을 하루 이틀 미루면서 뒤에서는 오 팀장과 주주총회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남편은 제가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착각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죠. 그날도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자료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받는 중이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걸릴 일이라 간병인 아주머니께 엄마를 부탁드리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간병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은 씨, 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나가신 것 같아요. 현관에 신발도 없어요.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밖에 나가셨다니. 치매 환자가 혼자 거리에 나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동네 주변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한 곳이 떠올랐어요. 가온 의료기기, 남편의 회사. 택시를 잡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랐어요. 하지만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택시 안까지 들려왔어요. 택시비를 내던지듯 주고 뛰어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자 회사 정문 앞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골판지에 매직펜으로 직접 쓴 피켓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눈물 닦아내라. 내 집 돌려내라. 글씨가 빗들고 획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의 손이 얼마나 떨렸으면 저렇게 되었을까요? 이놈아, 내 집 내놔. 우리 가은이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소리를 질렀는지 목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한낮의 햇볕 아래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느라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 무거운 판자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몇 명밖에 나와 구경하고 있었고 인근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는 어머, 저 할머니 왜 저러셔 하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엄마, 치매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엄마가 어떻게 이 먼 곳까지 혼자 왔을까요? 버스를 탔을까요? 택시를 탔을까요? 지갑은 챙겼을까요? 정신이 잠깐 돌아온 순간에 모든 걸 떠올린 거였을 겁니다. 딸이 쫓겨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사위라는 인간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 떨리는 손으로 판자를 만들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치매 속에서도 딸을 지키겠다는 본능만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때 회사 정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 그 뒤로 보안 직원 2명이 따라왔어요. 남편은 엄마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노인네가 어디서 행패야? 남편의 고함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남편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경찰 불러. 이 할머니 정신병원에 넣어야 해. 치매 환자가 돌아다니면 어떡해. 엄마가 남편을 향해 피켓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팔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대연아, 너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가은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돈 다 써놓고. 시끄러워. 정신 나간 노인네가. 남편이 성큼 다가가더니 엄마가 들고 있던 피켓을 확 잡아챘습니다. 엄마의 손에서 판자가 빠져나갔어요. 남편은 그 피켓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구두발로 짓밟았습니다. 골판지가 접히며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삐뚤빼뚤하게 쓴 그 글씨 위를 남편의 구두가 짓밟고 있었습니다. 경비, 이 사람 당장 치워.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 했어요. 엄마는 버티려 했지만 65의 마른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안 직원의 손에 끌려 비틀거리던 엄마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있었고 흰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져 햇볕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으스러진 피켓 조각이 엄마 옆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쓴 글씨가 구두 자국 밑에서 뭉개져 있는 걸 보는데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뛰어가서 엄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엄마의 몸이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작고 마른 몸으로 무거운 피켓을 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고 까진 무릎에서 피가 스타킹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바닥에도 매직펜 잉크가 묻어 있었어요. 피켓을 만들면서 묻었을 거예요. 그 까만 잉크 자국이 엄마의 굳은 살 위에 찍혀 있는 걸 보자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왔어? 왜 혼자 여기 온 거야?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은아,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딸이 저런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그 한마디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흐릿한 엄마가 그 흐릿한 정신으로도 딸이 당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고 늙고 약한 몸을 이끌고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선 겁니다. 그런 엄마를 이 남자는 노인네라고 불렀습니다.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피켓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도 있었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엄마 위로 쏟아졌고 그 시선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엄마를 일으켜 세운 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어요. 양복 소매를 정리하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박가은, 네 엄마 관리 똑바로 안 해? 이 꼴이 뭐야, 창피하게. 그 입에서 나온 단어. 창피하게. 이 남자에게 바닥에 쓰러진 노모는 창피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남편 앞까지 3걸음, 2걸음, 1걸음, 그리고 오른손을 올렸습니다. 찰싹 남편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할 만큼 세게. 남편의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남편이 뺨을 감싸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비친 것은 생전 처음 보는 공포였어요. 지금까지 울기만 하고 고분고분했던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렸으니까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오늘로 당신 인생은 끝이야.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고요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 손으로 끝장내줄게. 기다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던 엄마를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의 까진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먼저 할 일은 이 자리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엄마를 태우고 문을 닫았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엄마가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금세 잠이 든 거였어요. 치매 환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는 걸 간헐적 명료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엄마는 온 힘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엄마의 흰 머리카락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맺힌 세월이 얼마인데 평생 고개 숙이며 번 돈을 남편이라는 인간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엄마를 노인네라고 치워야 할 물건처럼 취급한 그 입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택시 안에서 가방 속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위에 엄마의 손때가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이 노트를 만질 때마다 결심이 단단해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물도 없고 떨림도 없었어요.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차갑게 식은 결의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노트에 적었던 숫자들, 5만 원, 7만 원, 그 작은 돈들이 모여 남편의 사업을 살렸는데 그 남편은 그 돈의 주인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계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끝낼게. 오늘 이 아스팔트 위에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울고만 있던 박가은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의 인생을 되찾아올 때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는 엄마의 가계부를 가방에 넣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뺨을 때렸던 그 손으로 오늘은 서류를 들 겁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떨림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오 팀장에게서 아침 일찍 연락이 왔습니다. 주주총회장 준비가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프로젝터 점검, 자료 배포 준비, 그리고 제가 직접 요청한 한 가지, 경찰에 넣어둔 고발장 접수 확인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오 팀장과 직원 3명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표정이면서도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이 사람들이 몇 주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모은 자료가 제 가방 안에 그리고 총회장 안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다 됐습니다. 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총회장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만만한 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넘기겠다고 한 걸 믿고 안심하고 있겠죠. 오늘 총회에서 저를 완전히 쫓아내고 회사를 독차지할 생각일 겁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주주 6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맨 앞 단상에 서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오 팀장과 직원들을 보고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야, 너희가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 대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 옆을 지나치며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황대현 대표? 아니, 범죄자 황대현 씨. 당신의 쇼는 여기까지야.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지만 아직은 여유가 남아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거짓 횡령 고소가 저를 묶어놓았다고 생각하니까요. 박가은 씨, 지금 무슨 짓이야? 당신은 이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자격이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로젝터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며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뜨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과 수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날짜는 올해 설 연휴. 제가 시댁에서 전을 부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거 다 조작이야. 박가은, 너가 감히.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리모컨을 다시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이중장부였어요. 법인 자금이 해외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주주들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것은 황대현 대표와 이수정 실장이 법인 자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총 금액은 제 옆에 있는 최 과장이 직접 격리장부에서 대조 확인한 것입니다. 최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에게 서류 뭉치를 돌렸습니다. 이중장부 사본과 계좌 이체 내역이 담긴 자료였어요. 주주들이 서류를 넘기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세 번째 화면에 녹취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장모님 걱정 마시라고요. 다 갚았습니다. 여기 확인서도 있으니까 지장만 찍어주세요. 치매에 걸린 엄마를 속여 5억 원짜리 빚을 500만 원으로 퉁치려 한 그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남편이 방문한 날 몰래 녹음해둔 거였어요. 저도 이 녹취를 받았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녹취가 흘러나오는 동안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엄마의 흐릿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연아, 그래 다 갚은 거야? 그럼 됐어. 그 해맑은 대답에 주주 중 한 분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셨는데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이기에 그 목소리가 남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주주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 대표, 이게 사실입니까? 치매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겁니까?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남편이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이라니까. 이 여자가 나를 몰아내려고 꾸민 거야. 남편이 프로젝터 쪽으로 달려가 전원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 팀장이 앞을 막아섰어요. 남편이 오 팀장을 밀쳤지만 김 대리와 박 주임이 양옆에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하찮게 여기던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정은 남편을 보지 않고 곧장 주주들 앞에 섰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다 시킨 겁니다. 저도 협박당한 거예요. 장부 조작도 박가은 이사님 법인카드 내역 꾸며서 고소한 것도 전부 대표님 지시였습니다. 회의실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수정을 향해 돌아서며 외쳤어요. 이수정,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대표님한테 끌려다닐 수 없어요. 다 말할 겁니다. 제 나이에 범법자가 될 순 없잖아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 계좌의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위,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목록, 심지어 가은의 법인카드 내역을 조작해 횡령 누명을 씌운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씩 쏟아냈어요. 자기 안위를 위해 남편을 버린 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내연녀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가리키며 모든 죄를 쏟아내는 모습, 악인들끼리의 자멸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남편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라는 겁니까? 당장 해임시켜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고함과 야유가 뒤섞인 회의실에서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복사해둔 사본을 주주들에게 한 장씩 돌렸어요.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 식당 주방일 일당 5만 원. 파출부 일당 7만 원. 가은이 보험료. 가은이 결혼준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제 엄마가 평생 쓴 가계부입니다. 남의 집 기름때를 닦고 식당에서 뜨거운 김을 맞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의 기록이에요. 이 돈이 3년 전 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치매에 걸린 엄마를 속여서 그 빚을 없던 일로 만들려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계부 사본을 들여다보던 주주 한 명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당신이 밟은 건 내 엄마의 인생이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거지 취급하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거친 숨소리가 조용해진 회의실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접수한 횡령 및 사기 혐의 고발장에 따라 출동한 거였어요. 경찰 2명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황대연 씨,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남편이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순간 남편이 저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박가은,
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이 회사를. 황대현 씨,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양쪽 팔이 잡힌 채 회의실을 나가면서 남편이 한 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변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텅 빈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저를 거지 취급하고 엄마를 노인네라 부르며 바닥에 넘어뜨리던 사람의 최후가 이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주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박 주임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김 대리는 코를 훌쩍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 팀장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사님, 해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낸 겁니다. 가방 안에 가계부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이 낡은 노트가 오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숫자도 영상도 녹취록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주주들의 눈가를 적신 건 결국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엄마를 바닥에 내팽개치던 사람이 오늘은 자기가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가계부에 적힌 엄마의 시간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100원, 200원 아끼며 쓴 그 숫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남편의 거짓을 무너뜨렸어요.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어떤 변호사의 논리보다 강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회의실 불을 켰어요. 오래 꺼져 있던 형광등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이제 이 회사에도 다시 빛이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시작은 엄마의 낡은 가계부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전 남편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대가는 그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됐고 민사소송에서 배상 판결까지 받아 거액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를 호령하던 사람이 단 몇 달 만에 빈손이 된 겁니다. 내연녀 수정도 좋은 꼴을 못 봤습니다. 총회장에서 전 남편을 배신하고 빠져나간 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어디서 투자를 한다고 누군가에게 속아 그 돈마저 통째로 날렸다고 하더군요.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이 결국 남에게 돈을 뺏기는 꼴이라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전 남편의 대표이사직이 해임된 뒤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기획이사로 일한 경험은 있었지만 대표는 또 다른 무게였으니까요. 하지만 오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모아준 자료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건데 보답하려면 이 회사를 제대로 굴려야 했어요. 잃어버린 거래처를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전 남편이 망쳐놓은 납품 일정을 정상화하고 클레임을 처리하고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어 바이어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밤을 새운 날도 많았지만 예전처럼 그림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일하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죠. 회사가 안정을 찾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에 오 팀장과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젊은 시절 주방 보조로 일하셨던 식당이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문득 그 식당에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팀장, 저기서 밥 먹고 갈까요? 국밥이 맛있는 데예요.
30년 넘게 장사하는 곳이거든요. 허름하지만 손님이 꽤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안쪽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아, 똑바로 안 닦아? 그릇에 고춧가루 남은 거 안 보여.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서 일하겠다고 와. 그 뒤를 이어 작고 쪼그라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하겠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싱크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다해진 고무장갑을 낀 손, 앞치마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식당 주인이 뒤에서 한 대 치니까 고개를 푹 숙이며 연신 그릇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황대현, 전 남편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양복을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쓰며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던 그 사람이 지금 이 허름한 식당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젊은 시절 일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 더 처참했습니다. 고무장갑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에 절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식당 주인이 또 뒤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밥그릇은 안쪽까지 닦으라니까. 손님이 밥풀 묻은 그릇에 밥 먹게 할 거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전 남편의 목소리는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주인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는 그 모습이 엄마가 평생 해온 것과 똑같았습니다. 비릿한 개수구 냄새가 주방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냄새 속에서 전 남편은 연신 그릇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도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 쪽으로 걸어가자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움켜쥐더니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황대현 씨, 여기서 보니까 참 반갑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우리 엄마가 하던 일이라 잘할 줄 알았는데 그릇에 고춧가루가 남았다니 아직 멀었네. 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의 오만함도 비열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쪼그라든 눈동자에 비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전 남편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허리를 굽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전 남편의 눈가가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은 손은 물에 불어 허옇게 부풀어 있었어요. 예전에 골프채를 쥐고 법인카드를 긁고 이혼 합의서를 식탁 위에 툭 던지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설거지물에 절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엄마 집 소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장모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빌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그 연기에 속아 엄마의 전 재산을 넘겼고 엄마의 집은 경매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제 그 입에서 또다시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바닥에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 뺏길 때 당신한테 했던 말이네. 똑같이 느껴봐. 전 남편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제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 했겠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발을 빼는 순간 고무장갑에서 떨어진 기름진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담지 않았어요. 오 팀장이 옆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통쾌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요했습니다.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서 있던 그 뜨거운 싱크대 앞에 이제 저 사람이 서 있구나. 고무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기름진 설거지물,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 주인의 호통. 엄마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바닥에 넘어뜨리던 사람이 이제 접시 하나 깨뜨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5억을 500만 원으로 퉁치려던 그 비열한 머리가 이제는 그릇에 고춧가루 자국에 벌벌 떠는 꼴이라니. 가방 속에서 가계부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노트에 기록된 엄마의 노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전 남편은 온몸으로 배우고 있을 겁니다.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그 싱크대 앞에서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길 바랄 뿐이었어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자 바깥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이 맑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저녁에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봄이 왔습니다. 엄마의 집 경매는 취소됐고 등기부에는 다시 김미경이라는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날 저는 한참을 그 종이만 들여다봤어요. 세 글자가 이렇게 무겁고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등기부 등본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제 이 집 진짜 엄마 거야. 아무도 못 빼서. 엄마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뭐야? 엄마 집이 어디 갔었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것도 전 남편이 엄마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던 그날도 아스팔트 위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던 것도 그 모든 게 엄마의 기억 속에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꼭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하늘이 엄마에게 준 마지막 자비일지도 모르니까요. 어디 가긴. 계속 여기 있었어, 엄마. 앞으로도 쭉. 엄마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왜 싸웠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이 낡은 노트를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표지 모서리가 더 달아 있었어요.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숫자를 적어온 이 노트의 마지막 장에 제가 한 줄을 보탰어요. 엄마의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삶도 지켰습니다. 쓰고 나서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들 사이에 제 글씨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쓴 숫자들 옆에 딸이 쓴 문장이 함께 있는 이 페이지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록 같았습니다. 가은아. 엄마가 불쑥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의 눈이 순간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잡히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엄마가 거친 손으로 제 볼을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제가 어릴 때 울면 엄마가 닦아주시던 그 느낌과 똑같았어요. 엄마는 다 알아. 우리 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뭘 미안해.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엄마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내일이면 엄마는 또 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했던 이 대화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순간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부르고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사위는 어디 갔어? 엄마의 눈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또렷함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멀리 여행 갔어, 엄마. 아주 멀리. 그래, 잘 됐네. 여행 좋아하더라. 엄마가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나면서도 코끝이 시큰했어요. 그때 밖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회식은 이사님이 쏘시는 거죠? 오 팀장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오 팀장과 직원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당연하죠. 오늘 주인공은 우리 엄마니까요. 직원들이 환호하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꽃바구니를 받아든 엄마가 꽃냄새를 맡으며 활짝 웃었어요. 누군지는 기억 못해도 자기를 위해 꽃을 가져온 사람들이 좋은 건 아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5, 인생의 폭풍을 겪고 나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제 편이 누구였는지, 제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는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은 이제 이 집과 회사라는 울타리가 되어 우리 모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웃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장 마음을 쏟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 장면인데요. 치매로 하나씩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 그런 엄마 곁에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딸, 그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한 건 복수도 반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우리 딸 고생 많았지? 하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저는 그 장면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라고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아프면서도 자식 밥 먹었는지부터 물어보시고, 본인이 힘들면서도 자식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시고, 이번 이야기 속 가은의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죠. 치매가 와서 세상 모든 걸 잊어가면서도 딸이 울면 그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엄마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떠오르셨을까요? 마음속으로나마 안부 인사 전해보세요. 별거 아닌 한마디면 됩니다.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가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